박정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 보수 논객 최수영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인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보수 진영에서는 아이돌이라 불릴 만큼 상당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보수의 논객으로서 탄탄한 이론과 그 다음에 그 논리무장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고 보수의 논리를 설파를 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둘이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그분의 어떤 그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총론적으로 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저희가 차분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근데 보통 정치적 인물들에 대해서 서로 공과 과 평가가 엇갈리는 게 보통 통상적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유난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 서로 지지하는 분들과 또 비판하는 분들이 엇갈리는 상당히 논쟁적인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전 서 변호사가 쓴 책도 한번 읽었어요. 백인의 역사로 본 우리 한국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한국 역사인데 거기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만큼은 좀 달리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게 그 말하자면은 그 공과가 있는 분이긴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역사적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평가할 것이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 한번 제가 여기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서 변호사의 생각이 궁금한 거는 도대체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점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진영과 논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분의 삶이 우리가 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재조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마디로요. 제가 옛날 구미에 생가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도 담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요.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를 못한다. 예. 이 말은 가난은 숙명,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라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우리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만이 가난을 구제할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아마 저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한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우리 역사상 가장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위대한 인물이다. 유일하게 우리 역사상 가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말씀하신 그 시대가 1960년대 그 시대는 정말 기아와 질곡으로부터 우리 전 국민이 벗어나지 못하던 그 시절 아니었습니까? 저도 뭐 1966년생이니까 그쯤 태어났던 다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그분이 이제 이른바 5.16 군사혁명을 하시면서 이제 정말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혁신, 쇄신 이런 걸 한번 냈는데 사실은 그 시절에 굉장히 척박한 상황에서 정말 그분의 통찰력과 해안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당시에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그분이 시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뭐 업적을 따지자면 뭐 끝도 한도 없겠지만 뭐 말하자면은 정말 중화공업의 기틀을 다진 거,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그때 어려웠던 시기 정말 미국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역사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경제 기반 마련하고 이건 사실 일반 범인들이면은 그렇게 시도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그 다음에 백성은 먹고 사는 거 있죠. 이걸 하늘로 삼는다.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결국은 저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군주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거, 이걸 해결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처음 5.16 혁명할 때, 그때만 해도 이게 우리 보릿고개, 저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게 먹고 살기 어려워서 굶어 죽는 이런 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신념으로
그 이후에 그 새마을 운동까지 그렇죠. 정말 이게 그 전 세계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내세울 수 있는 정신 운동이면서 또 이게 경제 자립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뭐라 해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 부국, 나라를 부강하게 한 이런 이게 대통령으로서 가장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아주 정말 정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이 있다면 부국 대통령이다. 결국 부국은 그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애에 강조했던 중흥 아니었겠습니까? 중흥과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정말 서 변호사랑 지금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분의 이제 어떤 통찰력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한번 놀라운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농업국가였는데 우리를 중화공업의 나라로 바꾼 거. 그 다음에 아무도, 당시 제가 듣기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도 그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고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는 농업국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때 기조를 세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은 중화공업이다. 사실 그 시대에 그거는 무모한, 어찌보면 무모한 도전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일본과 관계를 우리가 개선하면서 그 돈을 차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포항제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차관을 가지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은 사실 도박에 가까운 일들이었는데 저는 그게 지도자의 통찰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의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그런 어떤 긴 통찰력, 역사 안목, 해안 그리고 어떤 추진력, 결단력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우리가 좀 지도자들을 모셨지만 그런 점에서 세월이 흘러서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우리 향수 또 그리움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지금 했던 일에 대해서 나중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했는데 그래서 뭐 진보 진영에서는 또 이런 얘기겠죠. 당신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침을 닦아들여서 새롭게 좀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100% 침을 닦아줘야 된다. 아주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저는 통찰력 중에요. 네. 한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일 제가 이게 높이 평가하는 거는 수출 주도. 대부분 이게 후진국이요. 수입을 대체하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수입 대체로 경제 방향을 잡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자본도 이런 나라가 이게 수출 주도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겠다. 이거는 이게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수출 주도로 나가는 이게 저는 정말 첫째 통찰력 평가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조금 전에 우리 그 말씀하신 중화공업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비교 우이론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뭐 경공업, 가발이나 신발이나 막걸리 있잖아요. 이런 게 운동화나 그렇죠. 이런 거나 이게 했지. 우리가 이게 어떻게 그 중화공업으로 나갑니까? 저는 그 철강, 포스코부터 이런 이제 그 경공업 대신에 이 경제학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중화공업을 나가는 거. 예. 이거는 이게 엄청난 저는 통찰력이다. 그렇죠. 이걸 이게 두 번째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제가 이제 보는 게 바로 새마을 운동이에요. 결국에 농촌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보통 이게 도시로 이게 그렇죠. 또 수출하다 보면 농촌이 또 방치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중국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중국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제 그 농촌하고 그렇죠. 도시의 그 격차. 지금 이게 뭐 상해나 북경이야 잘 살죠. 뭐 선진국이잖아. 그렇죠. 예, 예. 근데 대다수 그 내륙에 가난한 농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이나 수출로 가면서도 또 이게 농업을 근대화시켜서 위해서 균형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게 상당히 그 저는 높이 평가한 통찰력이다. 이래 보고 제가 책에 이래 써놨죠. 저도 침을 뱉어라 이 부분을 예. 저는 침을 닦는다기보다는 예. 차라리 침을 뱉기 전에 정말 이게 그 존경하는 술을 한 잔 올리고 싶다. 침을 뱉지 말고 예. 존경의 술을 한 잔 올리고 무덤에 올리고 싶다. 이게 제 책의 마지막 글귀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방송하기 직전에 우리 기념관 한번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마을운동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그거예요. 대통령께서 거기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농촌에다가 말하자면은 이 시멘트를 공급하면서 이걸 어떻게 사용했고 이걸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마을을 자조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더 줄 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경쟁력을 이끌고 자립심을 이끌어냈다는 거. 사실 국가가 가난을 구제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원만 해서는 구제가 안 되잖아요. 일종의 지원이 인센티브 역할과 기반 역할을 해서 그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자립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난을 구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었다고 또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고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에서는 이걸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저는 3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무제한 투입이 아니라 일정한 양을 투입하면서 자립심과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 그런 거는 참 지도자의 어떤 안목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저는 참 그 서 변호사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게 저도 와닿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좀 더 느꼈던 거 그게 뭐냐면 존슨 대통령이 당신 나라에 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대학 하나 지어주겠다니까 대학이 필요 없고 우리는 근원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 그 카이스트에 지금 이제 시발이 된 건데 그걸 과연 우리가 지금 누군가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주겠다고 하면 덥석 받지. 그걸 별도의 제안을 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정말 그건 박정희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거는 정말 섬광과도 같은 지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뭐 존슨 대통령 지원, 네. 카이스트 그렇죠. 이것도 이야기했지만 그 65년에 그 일본하고요 국교를 정상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한일국교 정상화하죠. 이것도 이게 저는 엄청난 일인데 그때 우리가 돈을 뭐 유상무상으로 해가 몇 억불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게 배상받은 나라가 우리 말고도 몇 나라가 있대요. 그 침략받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네시아나 있었죠. 이런 나라들이. 다 옆에 있었죠. 근데 그 돈을 생산적인 데 쓴 데는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들에게 뭐 독재 자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흥청맞이 나눠줘버리거나 지원하거나 그렇죠. 당장 이게 뭐 빵 하나 나눠주듯이. 그렇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포항제철 그렇죠. 지은 거 아닙니까? 아주 생산적인데 돈을 써가기에 100배, 1000배 결실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저는 청렴하며 검소하면서도 앞을 내다보는 이런 게 통찰력 있잖아요. 예. 이런 점이 이게 정말 저는 존경스럽고 지금 결국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 근데 저는 2차 대전 이후에 뭐 라인강의 기적도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근데 한강의 기적이 독보적이라 봐요. 라인강의 기적은 저는 기적이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독일은요, 잠시 망했지만 그 전에 이미 세계 제1류 공업국이었죠. 그렇죠. 이미 인프라가 탄탄했잖아요. 그럼요. 네. 독일은 이게 뭐 노벨상도 많지만 아유. 1차, 2차 대전 전에 국력이 이미 영국, 프랑스를 압도할 정도로 그럼요. 그런 나라가 잠시 전쟁에 제가 그렇죠. 패망했는데 네. 일어서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게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술도 없고. 이런 경우에 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는 한강의 기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라인강의 기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이게 세계사의 기적이다. 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서기 세계 인류 국가, 지금 이게 우리가 초인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국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게 진짜 저는 세계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얘기했죠. 산업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전 서 변호사 책에서 읽었는데 저는 놀랍게도 그분이 반도체에 그때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사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보화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그게 사람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지 않지만 최초에 말하자면 그 시작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병철 회장을 만나면서 한국 반도체를 뭐 인수해라. 그래서 그분이 인수하면서 그게 지금 삼성의 모태가 됐는데 그건 개인 기업의 문제지만 결국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는 쪽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진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데 아니 그 시절에 반도체라는 걸 아니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나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만큼 시대를 앞서가는 그렇죠. 선각자다. 시대를 이게 앞서가는 거예요. 뭐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당시에 이제 건국할 때도 보면 제일 먼저 이게 공산주의 본질을 깨뚫어 보고 하신 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른 사람 범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대를 훨씬 앞서갔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화 중에요. 예, 그 삼성역 있잖아요, 2호선. 그렇죠.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네, 있죠. 삼성역. 거기 그 코엑스도 있고. 예, 다 있죠. 거기 그 뭐야 차선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넓죠. 편도가 뭐 한 8, 9차선 될 그렇지, 겁니다. 되죠. 거의 엄청나잖아. 예. 근데 그때 그 상당히 그 너무 넓으면 횡단보도를 한 번에 못 건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좁혀야 된다. 예. 이런 게 이론이 많았대요.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 아. 원래대로 이게 넓혀. 이래가 이게 완전히 뭐 서울시장 초대표를 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서 미리 한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는 그렇죠. 거죠.
그때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마찬가지. 제가 사진 보니까 그때 그 야당들이 운문한 개구리 시절 우리 차도 없는데 이런 게 고속도로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러잖아. 예. 근데 지금요, 제가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 유일하게 하나 더 짓고 싶은 게 서울에서 천안까지 제2경부고속도로 하나 더 짓고 싶어요. 그만큼 이게 포화 상태잖아요. 그렇죠, 포화 상태. 지금 다른 데는 고속도로가 완비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많이 막히잖아. 예. 차라리 이게 1, 2 하나 더 지으면 어떨까? 아. 그 당시에 야당들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데모하고 막았는데 저는 성견지명이 있었다. 이게 국토의 대동맥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저는 그 얘기 듣고 삼성역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놓고 보면은 엄청난 허벌판에다 길을 놓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지금 우리 금융의 메카가 되고 사실은 거기가 뭐 테헤란도 근처지만 거기가 우리 지금 강남의 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허벌판 땅에 그걸 미리 내다봤던 그 선견지명은 그건 좀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정말 불가능했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쯤에서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거는 야당 이런 데서 인권 탄압 얘기를 사실 해요. 이번에 이제 어두운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뭐 아무리 그때 산업화도 좋고 우리가 배불리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뭐 인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베트남 그 패망 그 마지막 글귀 대통령이 그날 쓰신 일기를 보면서 저기 지금 그런 베트남 패망돼서 도망가는 이른바 공산주의자가 아닌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은 자유와 인권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을까? 말하자면 그때 글을 쓰신 걸 놓고 보면서 그 형상화된 아주 그 어두운 방에서 밤새 고민하시는 박 대통령의 형상을 봤을 때 저분도 인권이라든가 좀 자유 이런 데 대한 그 소망들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엄혹했으니까 이 고비를 좀 조금 한 고비 좀 넘어가 보자 하는 생각이 좀 앞서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모든 게 공이 있으면 과도 과가 있고 있죠. 예. 또 이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 예. 어둠도 좀 있는 거죠. 모든 걸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조선의 키트를 저는 만든 게 그 태종 이방원으로 봐요. 태종 이방원. 태종 때 예. 완성됐다. 왜냐하면 이게 태종이 없으면 세종대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원도요, 진짜 이게 피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천암 있잖아요. 천암. 천암 맞죠. 세종대왕 그렇죠. 민무질, 민무구 뭐 그런 민무휴, 예. 민무회 예. 그러니까. 네 명의 천암을 다 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종대왕의 장인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외척 발호를 막는다. 막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적 치세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럼요. 사실. 저는 이제 휘둘리지 뭐 않게. 제가 보기에 크게 뭐 일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정치적 정적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뭐 충분히 저는 초기에 우리가 이제 모든 자원을 경제 건설 산업의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 인권에는 아무래도 이게 신경을 좀 못 쓸 수가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있죠. 네.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더라고. 아마 그렇죠. 이렇게 기네스북에 세 개가 올라 있을 겁니다. 그래요? 기네스북에 예. 하나는 이제 그 가장 최단 기간. 최단 기간. 그렇죠. 공기가 2년 반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최단 기간. 예. 최단 기간. 그다음에 최소 비용. 최소 비용. 최소 비용. 그다음에 하나는 좀 부끄러운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이게 건설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었다더라고. 그 이후에 계속 수리했으니까 계속 보강공사 급하게 했으니까. 일단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부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 보면 이게 인권 생각하면 충분한 사전 보상 다 하고 어떻게 2년 만에 짓습니까? 10년 걸리죠. 그 당시에 이게 농토가 있으면 일단 밤에 가 트랙터를 밀고 그다음에 보상을 협의해보고 안 주면 공탁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이게 저는 불가피한 어느 정도의 그 인권 침해는 있을 수 있지만 속도전이 그래 이게 되니까. 크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그 항상 업적을 크게 봐야지 그런 게 지역적인데 얽매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이 훨씬 이게 과를 뭐 수십 배, 수백 배 뛰어넘는 이런 이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대 진영에서는 어두운 분만 부각해서 아니 배불리면 뭐 하느냐.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자유를 만끽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아까 좀 놀랐던 게 그 경부고속도로 착공 시점이 김신조 일당이 대통령을 저격하러 왔던 바로 그 2달 후더라고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국토의 대동맥을 하는 그 허벌판 대통령이 공사 현장에 나가고 착공식에 가고 발파 현장 가고 아니 2달 전에 북한에서 특수부대가 자기를 이른바 목을 따러 왔는데 근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인환 시리의 가운데 나가서 경호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사실 본인이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안 했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물론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나도 희생한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요거 조금 양보하고 요거 조금 희생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반대 진영에서 너무 이걸 부각해서 어두운 그림자로 자꾸 어두운 면만 부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박정희 TV 시청자분들과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런 오해들 좀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가졌던 인간 박정희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이 집권하시고 대통령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복권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박정희에 대한 오해 혹은 왜곡들이 너무 많아서 서 변호사 같은 이런 좋은 분들이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도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그분의 업적 그다음에 그분의 인사이트 통찰력 이런 것들을 잘 국민들에게 알리고 뭐 박정희 TV 시청자분들도 전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널리 홍보하실 이런 분들이니까 제대로 된 사실관계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첫 얘기지만 오늘 참 듣는 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끝으로 좀 우리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책도 쓰시고 하셨으니까 오늘 기정관을 다 둘러보셨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검소하셨다는 걸 마지막에 다 확인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분이 독재자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야당에서 다 비판했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 아까 이제 그 김신조 예. 엄청난 그 당시에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종로 서장이 전사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예정대로 국가 대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잖아요. 예. 저는 그보다 그 유경수 여사 피격될 때 맞아요. 예. 그때 문세광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엄청난데 대통령 연설을 제가 끝까지 마친 걸로 저 알거든요. 맞아요. 그랬죠. 그게 또 확인해 보시죠. 이거는 보통인이 저는 알죠. 기억하죠. 진짜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지가 맞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총에 맞아가지고 지금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연설을 차분하게 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저는 침착하고 보통 비범한 진짜 위대한 이런 분 알고 이게 불가능한 경지다. 네.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청렴도는요. 그거는 이게 여러 다른데 독재자하고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 뭐 전 세계 독재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외국 은행에 빼돌린 거라든지 그렇죠. 예. 축제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오단 보십시오. 유경수 여사, 뭐 프란체스카 여사도 이승만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인데 네. 정말 이게 옷 몇 벌 가지고 평생 기워 있고 예.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그 뭐 우리가 불행하게 서거하셨지만 솔직히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 이게 저는 검소하고요. 저거게 책에도 그 쓰는 게 예. 얼마나 이게 검소하냐면 넥타이 같은 거. 예. 넥타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하나를 오랫동안 똑같은 걸 메고 보통 사람은 넥타이가 몇십 개 저도 그렇죠. 방송하다 몇십 개 되잖아요. 저도 몇십 개 돼요. 넥타이도 그렇고 만년필 있죠. 예. 글을 많으니까 만년필도 이게 하나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런 데 쓰는 거. 특히 그 전기 면도기 있잖아요. 야, 면도기를 하나를 가지고 이게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낭비합니까? 이런 거만 이게 보더라도 그리고 이게 그 특히 국산품 애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예. 저 봤어요. 저 예. 기념품 보니까 파일로 펜을 쓰셨더라고요. 정말 저는 소탈하고 예. 그다음에 검소하고 항상 이게 그 본인보다 국민들 나라를 먼저 우선 생각하는 정말 이게 그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가. 아마 이제 그 어디에 세계 어디 내놔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이게 우리 전 세계 지도자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분이고요. 실제 아마 싱가포르 옛날에 그 있잖아 리콴유 예, 그렇죠. 이런 분들도요 상당히 그 박정희 대통령은 존경했다. 그 존경했다. 아마 이게 그 지금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5.16이 뭐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이런 질문을 매일 해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할 때 됐잖아. 예. 제가 그러죠. 야 지금 와서 이게 위화도 해군이 혁명이냐 그렇지. 쿠데타냐 따지는 게 무슨 의미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한 게 혁명이냐 쿠데타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거는 지나간 역사고 예. 그 이후에 혁명의 성과를 봐야죠. 그렇죠. 제 말로 이게 저는 위대한 혁명으로 그 성과가 정말 이게 그 엄청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80년대까지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영도력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틀을 마련해놨으니까 1990년대 민주화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민주화의 시대가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됐을 때 비로소 민주화가 또 문이 열린다는 그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우리가 그 이후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 그다음에 더 앞서 나가서 김영삼 대통령까지 정말 문민정부를 열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그만큼 그때 기반이 됐던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농경사회, 초근목 피해 농경사회에서 그야말로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세계 산업을 선도하고,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가셨지만 미국에 가서 미국과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을 넘어서 지금 기술동맹, 우주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틀 누가 마련했습니까? 자주국방의 기틀, 배꼽 미사일 누가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벌써 20년 전에, 3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것들은 상상을 사실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적들은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작은 오해와 곡해들은 있지만 우리가 이만큼 살게 했던 것들에 대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우리가 재평가해야 된다. 그건 서 변호사 동의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기자간담회를 하나 인용해놨거든요. 한 구절을 소개하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물론 인간인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시행착오를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후세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일해왔다. 당대의 인기. 그렇죠. 지금 이게 포퓰리즘 판치잖아요. 바로 뭐 문재인 대통령처럼 바로 퍼주고 당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전혀 당대 인기가 아니고 후세 사가들이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일해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떳떳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난 적이 없다. 항상 이게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떳떳하게 다른 나라처럼 이게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평생을 고뇌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평가한 거는 제 책의 마지막 구절로 저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평가합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상, 우리 반만년 역사죠. 역사상 최초로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끌고, 박정희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끌고, 국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 밀어주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지도자와 국민이 한민족 최대 수군이었던 부국 강병을 실천한 시대였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최초로 지도자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서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 수군인 부국, 나라가 처음으로 잘 살게 됐으니까 부국, 그다음에 북한도 압도하면서 강병, 부국 강병을 실천한 이런 시대였다. 결국 필자는 그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꼽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무덤에 침을 뱉기보다는 왠지 존경의 술을 한 잔 올리고 싶다. 이렇게 제가 책에 끝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 울림이 있고 가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구나 부국강병을 꿈꿉니다. 어느 지도자라면 부국강병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루고 내려간 지도자 거의 없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물론 그것이 또 쌓여서 역사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렸던 시기에 부국 강병의 기틀을 닦아놨다는 거, 그 과실, 열매, 지금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감사해죠. 저는 그래서 술을 한 잔 올리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내 무덤에 침을 뱉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닦아드려야지. 닦아서 비로소 그 이제 빛나게끔 하고 다시 재평가를 받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정말 30여 분의 시간이지만 이렇게 정말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렸는데, 그래도 좀 약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 좀 사안별로 또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뭐 청년 우리 보수농객도 한번 모시고 해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그분들의 시선을 바라본 박정희 누군지 이렇게 한번 같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또 서 변호사처럼 애국심과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우리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이시니까 또 가끔 시간이 될 땐 또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또 말씀도 들려주시고 하면 박정희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평론가님이 무덤에 침을, 좌파들이 무덤에 침을 많이 뱉었지 않습니까? 뱉어난 거, 닦아야죠. 이 오물, 이걸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닦아주시고, 그러면 깨끗하게 되면 제가 술 한 잔 올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 닦아 놓을 테니 그때 우리 약간의 이제 우리가 그 존경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안주를 좀 놓고 그다음에 술 한 잔 올리고 다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또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장시간 이렇게 또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